세미나 17의 강의 수업 6강을 하고 있고 6번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번째 세미나 수업의 4번째 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체는 양방향적이다라는 그 논의를 말씀을 드리고 수업이 마무리되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락강이 왜 이렇게 주체를 양방향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방식으로 락강이 조금 뒤에 전개될 테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구성되는 그 토대에는 주인기표가 자리하고 있다, 주인담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담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주인담화가 작동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주체는 équivoque, 라는 단어, 주체는 모호하다라는 뜻도 되고 일의적이지 않고 다의적이다라는 뜻도 되고 또한 양방향적이다라는 뜻도 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체는 양방향적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체는 한편으로는 실제를 향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상징계를 향하고 있다. 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주체는 기표에 의해서 표상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자크락강의 정신분석의 고유함이기도 하고 특이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왜 락강은 주체 이론을 탐사하는가, 혹은 왜 기표 이론을 탐사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주체가 표상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사회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사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어적인 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표의 최초의 지점이 S1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 S1의 지점을 우리는 단지 상징계의 어떤 영역 안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S1은 기표이니까, 그리고 기표는 상징계인 것이니까, 그럼 주체는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하면,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인가? 주체는 상징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부와는 관련을 맺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을 맺는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체는 즉 S1에 의해서 표지되고 표상되는, 그렇게 해서 S2에게로, 다른 기표들에게로 표상되는 그 주체는 일방향적이지 않다라는 거, 유니보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니보크하다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 쪽으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일방통행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자신의 뒤쪽도 본다라는 것이죠. 즉 S1은 실제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니보크하지 않고 에키보크하다는 뜻이죠. 유니보크는 일방향적이에요. 지금 락강의 취지는 유니보크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에키보크하다는 뜻이죠. 에키보크는 양방향적이라는 뜻입니다. 양방향적이라는 것이죠. 상징계, 실제, 혹은 대타자, 실제. 자, 이렇게 양방향적인 존재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를 정신분석의 프로이트적인 용어를 쓰자면 어머니 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 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는 보다 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감각 또는 카오스, 다수, 순수 다수 같은 영역을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과도 관련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주체는 에키보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헤겔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주체에 있어서 상징화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상징화가 일어난다는 건 언어를 사용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하고 역사를 의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의 절대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이 모든 절차들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을 헤겔은 지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향, 감각적인 것, 카오스적인 것,
자기 폐쇄적인 세계. 자, 이 세계가 지향된다. 아우히붕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아우히붕이라고 하는데 그 지향된다. 다시 말해서 떨쳐진다라는 것인데 이 지향된다라는 것인데 이 지향의 지점에서 작동하는 것을 정신분석의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S1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S1 주인기표에 의해서 지향된다라는 것이죠. 주인기표에 의해서 무엇이 지향되는가 하면 락강의 논의 속에서는 실제가 지향된다라는 것이죠. 실제가 지향된다라는 것. 혹은 프로이트적인 언어를 쓰자면 어머니가 지향된다라는 것이죠. 큰 사물이 지향된다라는 것이죠. 라쇼스, 다스팅이 지향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체는 그 기표를 사용함으로써 대타자의 영토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대타자의 영토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자,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이건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겔의 용어로 자기의식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간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헤겔의 변증법적인 과정과 락강의 상징계의 진입 이 절차들을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식이 이 셀프스트부스자잉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개시되는 영토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락강적인 대타자의 영토라는 거예요. 이 대타자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변증법적인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식이 시작이 되고 이 자기의식에서 이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헤겔의 논의를 따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의 단계에서 다시 정신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대지의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자, 이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 절대지의 단계, 즉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의 세계, 완전한 정신의 세계를 락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초기에 이 지향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먼저 이 아우히붕이 일어나는 지점, 지향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즉 S1이 실제를 억압하는 지점에서 완전한 억압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억압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회귀해서 유령의 형태로 혹은 증상의 형태로 상징계의 내부를 교란시키는 한 결코 주체는 절대적 지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억압된 것은 분명히 회귀한다라는 어떠한 억압도 완벽하게 실행될 수 없다라는 이 첫 번째 조건, 이 락강의 첫 번째 주장이죠. 이 주장에 더해서 또한 무엇이 절대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인데 대타자의 언어의 세계, 대타자의 내부에 결여가 근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결여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즉 바벨의 언어가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결국은 천상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절대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 내부에 근본적인 불완전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제가 이전의 강의들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언어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냐? 이 언어가 사용될 때 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우선 여러분들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가 사용될 때 우리가 앞으로 전개시켜 나갈 강의에서도 충분히 이 언어의 근본적인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테지만 언어가 아무리 과학화되고 논리화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해도 자, 언어가 결국은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어의 근본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임무는 바로 실제를 지시하는 것이죠. 현실을 지시하는 거예요. 무언가 표현하는 것이죠. 언어가 무언가 환상을 만들어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설이라고 부르겠고 환상이라고 혹은 판타즘이라고 부르면서 그 언어의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그다지 존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언어가 정확하다, 언어가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될 때에는 그것이 완벽한 허구를
성블렁을 가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부르지 않고 언어가 어떤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부르는 것인데, 자, 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실, 실제를 정확하게 재현해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즉 현실을 정확하게 번역해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치학의 언어가 정치적인 현실의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해내었을 때, 의학의 언어가 우리의 몸의 다양한 증상들과 구조들과 생리적인 반응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증언해내었을 때, 자, 그걸 언어를 정확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DSM 1, 2, 3, 5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선했고,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 DSM 체계를 만들어냈던 것이잖아요. 자, 언어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어떤 현실을, 어떤 실제를, 의학의 세계에서는 병리적인 실제이겠죠. 생물학적인 실제이기도 하고, 어떤 실제를 정확하게 번역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가,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번역해냈을 경우에 언어가 거의 완벽하다, 거의 완벽한 논리를 갖추었다, 과학적이다 라고 말해주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어 내부에는 근본적인 결여가 있다는 것의 표현을 첫 번째로 해석해 드리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는 언어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결여를, 근본적인 괴리를, 근본적인 간격을 결코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아무리 정교해진다 해도 언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실제라는 것을 번역해내는 순간 등장하는 간극을, 그 불완전성을 언어는 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첫 번째 결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결여라는 것이죠. 언어가 제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해도 언어는 양자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수학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하게 그것을 다듬어내어도 결국은 어떤 한계 안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언어는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실제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대타자 상징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근본적인 결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간극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이 간극을 결코 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이 제 아무리 완벽한 물론 과학이 뭐 연구실에 앉아서 상상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과학이 우리의 신체를 관찰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증상들의 논리들을 취합해서 그 논리들을 더욱 정교하게, 더 통합적으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해내고 거기에 그 다양한 논리들을 횡단하는 근본적인 토대의 논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논리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낼 때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무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논리의 틀을 가지고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죠. 틀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틀을 가지고, 기존에 존재하는 논리의 틀을 가지고 현상들을 파악을 하는데, 그 현상들에서 파악된 논리가 제 아무리 정확하게 취합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다시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보다 근본적인 토대의 논리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번역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번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간극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자가 내부에 근본적인 결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와의 이질성 외에 또 다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계.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리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전체를 완전한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취합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어가 가진 근본적인 논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는 논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언어는 공리 안에서만 작동해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학이.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 제가 일전에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리고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전체를 포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발명한 다양하고 정교한 논리의 세계에서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리적인 상황 안에서만, 이 특정 상황 안에서만 이 언어는 작동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교류의 이 두 가지 측면이 결국은 절대지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지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변증법적인 단계가 반복된다 해도 결코 대타자 상징계는 궁극적인 장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특정한 결혈을, 어떤 특정한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즈음에서 그렇다면 이 지식의 세계는, 즉 주체를 표상하고 주체를 대타자 안에서 머물도록 하고 이 주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이성을 획득하도록 해서 절대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이 지식의 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학담화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는 어디인가요? 르네상스 근대 문명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근대 문명을 꼭 집어서 락강이 대학담화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대학담화 역사성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보자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담화가 출현하는 것은 결국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수학이, 보편적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대학담화의 시점인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 대학담화의 구조를 이미 표현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대학담화에서 진리의 장소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대학담화의 구조에는 뭐가 있나? 물론 행위자의 자리에는 S2가 있어요. 즉 지식이 작동하는 것이죠. 지식이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의 자리에 주인담화에서는 S1이 있었죠. S1, 말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었죠. 절대적인 권위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담화에서는 행위자, 주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대학담화에서는 주인의 자리에 S2가 있어요. 즉 지식이 있어요. 정교하게 구성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왼쪽 상단 바로 밑에 왼쪽 하단에 뭐가 진리로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S1이 있죠. S1은 무엇인가요? S1은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 오직 명령인 것이죠. 이해하고 파악하고 습득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명령의 세계인 것이요. S1. 무엇을 명령하나요? 자, 이걸 이 세미나 6강에서 17회 6강에서 락강이 언급하기보다는 세미나 7강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담화의 진리의 장소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명령이 있어요. S1이 있어요. 주인의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바로 continue de savoir, 알기를 멈추지 말라, 계속해서 알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그게 대학담화의 세계의 명령인 것이죠. 즉 근대 문명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학담화의 진리의 자리인 것이죠. 자, 대학담화는 그렇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의 세계, 대학담화는 지식의 담화예요. 과학의 담화이고, 여러분. 자, 그런데 현재까지 21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과학의 세계, 과학이 만능인 세계인 것이잖아요. 과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과학의 궁극적인 지점을 상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과학의 궁극적인 지점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과학이 어떤 절대적인 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정신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걸 과학에 의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세계가 도래할 거야. 지금은 조금 과학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힘겨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 이제 코로나 같은 질병도 다 제거되고 불평등도 제거되고, 경제가 과학에 근거한 경제가, 산업 체계가 더욱더 발전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라는, 즉 절대지의 세계가 도달할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락강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알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더 과학에 집착하게 되고, 더 지식에 집착하게 되고, 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알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과학들을 생산하는 거의 그야말로 지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락강의 생각이에요. 진리의 자리에는 S1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담화, 대학 담화의 진리의 자리에는 S1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완전한 과학의 세계, 완전한 지식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걸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의 끝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식의 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성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코로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죠. 물론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발견이 되고 통제가 더욱더 조직화되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설 수는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코로나 다음엔 또 무엇이 올까요? 뭐가 올까요? 어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일을 예측하는 그 수많은 예언서들이 존재하잖아요. 과학적인 예언서, 유발 하라리 같은 예언서, 그런 예언자들이, 그 지식의 담지자들은 어째서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아프가니스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째서 테러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측한다 해도 왜 막지 못하는가? 지식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세계를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S1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S1으로 다시 돌아가서 S1은 지향하게 만들었어요. S1은 감각의 세계를, 우리의 신체의 세계를 죽음으로 던져 넣었죠.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주인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식을 출범시켰지만, 하지만 그렇게 지향된 것은 끊임없이 회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주인 기표가, 자, 다시 주인 담화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대학 담화, 지식의 세계, 과학 담화의 세계 이전에 어쨌든 출발점은 주인의 담화의 세계인 것이니까, 그 주인 담화가, 그 주인 기표가 신체를 박탈을 했을 때, 주인 기표가 신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자, 감각의 세계를 박탈한다는 것, 사물을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언어를 말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신체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표현들은 이미 제 수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중언부언처럼 느끼게 되시겠지만, 지금 강의를 처음 듣는 초심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반복을 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자,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S1이 도입된다는 것이고, S1이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를 상실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 이상 감각의 세계를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감각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를 인지하고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S1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 최초의 언어는 이성의 언어나 합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락강 정신분석에서 언어학의 특수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출현하면, 자, 노예들이 출현을 해요. 이 주인 담화의 세계를 락강이 역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봉건 시대의 과거 봉건 영주가 혹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징계를 도입했던, 즉 국가를 도입했던, 어떤 공동체를 도입했던 그 주인, 그 죽음의 세계를 담당했던 그자,
다시 말해서 자신만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만이 군대를 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에 맞서 대항하는 그와 같은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 외부에 다른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노예화시키는 방식으로 신민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에 복속시키는 자과 같은 역사성 속에서 락강은 주인담화를 상상해냈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담화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헤겔의 역사적 변증법의 참조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등장하면 당연히 노예가 등장하고 이 노예들은 주인이 스스로 상실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예전에 주인담화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S1은 주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S2는 그 맞은편에 있는 주인담화의 구조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S2는 노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예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자리에 대타자의 자리라고도 약간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담화의 논리 속에서 설명을 하는 그 맞은편에 우측 상단의 S2의 자리에서는 노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S1 주인은 자신이 상실한 것, 신체의 쾌락을 보상받기 위해서 S2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2들이 노예들이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하면 바로 담화의 구조 내부에서는 의미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자, 그게 상징계가 지탱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상징계가 S1에 의해서 도입이 되면 상징계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S1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인 기표를 받아들임으로써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신체로부터 어떤 얻게 되었던 쾌락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주의상실은 포기하는 대신 자, S2의 세계, 기표들의 세계를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노동을 하는 것이죠. 사유의 노동을 함으로써 이 어린아이는 대상 A를 생산하는데 그 대상 A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S2는 자, 기표들이 여러 가지로 연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 기표 연쇄의 파생물이 바로 기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의를 우리는 의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는 의미의 세계에서 보상체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들이 생산해낸 의미를 통해서 주체는 잉여 향유를 탐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잉여 향유를. 그 A가 일단은 의미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팔루스의 의미화 작용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는 내가 상실한 성적인 주의상실을 보상받는가 하면 바로 팔루스의 디렉션을 따라서 그 의미들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1이 즉 주인 기표가 실제를 우리의 신체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즉 상징계가 우리의 신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살해한다 해도 내리누른다 해도 자,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이 남는다라고 락강이 표현을 해요. 그게 조금 전에 이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키보크라는 표현으로 즉 양방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한쪽은 상징계로 나아가서 의미 생산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이 S1 주인기표는 다른 쪽에 억압된 것을 그 잔존하는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어오면서 우베어드랭트라고 락강이 표현을 하죠. 즉 원초적 억압된 것,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 우어베아트랭트,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 자, 그것을 락강이 또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로 알려지지 않은 지식 또는 머리 없는 지식,
지식이라고 불러요. savoir sans tête라고 부르죠. 무언가 지식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억압된 것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억압되었으니까. 무언가가 잔존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비인칭의 지식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주체가 사유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체는 몰라요. 그게 거기에 있는지. 주체는 의식적으로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지식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담화를 다시 봅시다. 주인담화에서 주인이지만 S1이지만 주인담화가 S1이지만 거기서 행위자, 주인 S1이 자리하고 있지만 주인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밑에 진리의 자리에는 왼쪽 하단의 자리에는 빗금친 S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소외된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소외된 것이냐 하면 바로 억압된 원초적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주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조차도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의식의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담화로 다시 돌아오면 주인담화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미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좌측 하단의 진리의 자리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이죠. 즉 분열된 주체라는 그 자리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주인 역시 원초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 역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 역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원초적으로 억압된 지식을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없는 지식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1은 주체를 모호한 방식으로 표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S1에 의해서 양방향으로, 에키보크한 방향으로 표상된다는 것이죠. 상징계의 쪽으로 나아가지만 또한 실제의 쪽에 표지된 억압된 무언가에 대해서도 은폐된 방식으로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근본적으로 모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인 것이죠. 정신분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저렇게 답할 수 있다, 다양한 언급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에서 주체의 개념은 바로 무의식의 지식에 지배받는 존재를 다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라칸 세미나 11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무신론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그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브하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저는 절대로 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폄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락강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합리적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주인담화의 구조의 진리의 자리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합리적 이성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는 무언가 대타자의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무언가 억압된 실제의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락강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의식이 신이다라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락강이 이야기하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면 그건 신이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신 자신만이.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종류의 환상과 온갖 종류의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게 그냥 착각이고 환상일지 아닐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정신분석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의식의 중액에 자리한 어떤 억압된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무의식이 신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실제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지식에 접근해서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나는 합리적인 존재예요.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고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건 비판할 수 있고 나는 이것 교정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그렇게 해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반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소외된 존재, 분열된 존재, 무의식이라는 신을 섬기는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주인담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인담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바로 S1이 곧 주체다 라는 확신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그게 주인담화가 작동하는 특이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담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이 곧 나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텍스트에 S1하고 빗금친 S를 등가로 보는 논리의 기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자, S1과 빗금친 S가 마치 단일한 하나인 것처럼 확신을 갖는, 자, 그와 같은 환각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주인담화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완벽하게 일방향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주인담화의 특성이고 주인담화의 환상이라는 것이죠. 근본 환상이라는 것이죠. S1은 곧 주체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곧 나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름은 곧 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가다 그런 주체를 만나게 되죠. 한 점 의심 없이 자신을 재현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자신이 모르는 건 자신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세상을 다 알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주체들 가끔 만나게 되죠. 주인담화의 전형이에요. 주인담화의 전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담화가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환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주인담화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의심하지 않는 자, 방황하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편집증적인 정신병 속에 존재하는 주체인 것이죠. 물론, 자, 그게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또한 완전히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정치적인 혁명의 가능성이 폭발하는 순간의 주체는 또한 그런 주체이기도 해요. 의심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무언가 혁명적인 돌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주체는 한 점의 의심 없이 자신의 말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기존에 존재하는 대타자의 세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언어의 가능성을 열어 제끼는 그와 같은 혁명적 가능성을 도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관찰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말, 물론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도 의심할 때가 있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의심하죠. 질문하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해 있어요. 그런 태도 때문에 혹자는 예수의 존재를 정신병적 주체처럼 판단하기도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정신병자는 아닌 거죠. 구약의 세계를 몰락시켰던 정신병자이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해줄 수 있을 만한 것이죠.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존재의, 즉 S1과 빗금친 S의 완벽한 일치를 주장하는 진정한 주인, 담화의 구조 속에서 살아갔던 주체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영역에서도 발견하고 긍정적인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역은 그렇죠. 질문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세계 안에 완전히 틀어박혀 살 수밖에 없었던 주체들. 자, 그런 주체들은 의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인담화의 구조 속에서 세상을 폐쇄시켰던 주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영역에서의 주인담화의 기능을 수행했던 주체들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 속에서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용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에도 있는 인용문이니까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락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Car le discours du maître commence avec la prédominance du sujet, en tant justement qu'il tend à ne se supporter que de ce mythe ultra réduit d'être identique à son propre signifiant.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인담화는 주체의 우위로서 시작되기에 그러한데요. 그 자신의 고유한 기표에 대해서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극도로 환원된 신화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대한 락강의 언급인 것이죠. 주인담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주체를 우위에 둠으로써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 여기서 주체가 우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주인 기표 S1과 S빗금을, 즉 주체 자신과 말, 권위의 말 그 자체를 동일시하는 그와 같은 사태를 자, 주체의 우월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극도로 환원된 신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극도로 환원된 신화라는 것이고 그것만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허용한다는 거죠. 즉 주체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체란 사유하는 주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하는 주체, 이 사유의 운동이 스스로를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혹은 실제의 대상에 남기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기표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기표, 말, 상징계의 중액에 존재하는 그것에만, 그 중액에만, 그 S1에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 주체의 태도는, 그 주체의 사유는, 그 주인의 사유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언어의 논리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외부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담화란 결국 상징계라고 하는 추상적인 영토 내부의 주인인 것이잖아요. 자, 주인은 뭐예요, 여러분? 주인은 왕은, 황제는 자신의 영토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토, 자신이 명명한 그 세계에서의 주인인 것이니까 그 세계 외부는 간주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전형적으로 고전주의적인 주체인 것이죠. 그 세계 외부는 그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 상상된 외부인 것이지 외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주인담화로 돌아갑시다. 주인담화에서 S1은 주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 아시겠죠, 이제. 사물을 살해하면서 시작돼요. 실제를 배제하면서 시작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담화는
주인담화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과학의 담화일지라도 주인담화라는 역사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주인담화가 시작되었기에, 다시 말해서 실제가 살해되었기에, 자연이 살해되었기에, 자연이 배제되었기에 상징계가 구성이 된 것이고, 그 상징계 내부에서 다시 실제를 상상해 보고자 과학의 담화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담화라 해도 실제가, 사물이 살해된 역사성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제 아무리 나는 자연을 대상으로 해, 나는 실증과학이야, 나는 자연과학이야, 나는 생물학적인 저 사태 그 자체만을 바라볼 거야 라고 말한다 해도 과학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니까 한때 락강이 이런 얘기도 했던 거예요. 과학의 담화는 정신병적 담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정신병적 담화는 기표와 사물의 1:1 대응 관계를 맹신하는, 자, 그러한 담화인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이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건 즉각적으로 저 자연의 사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과학자는 정신병자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이론이, 하나의 문장이, 그게 제 아무리 수학의 공식으로, 자연과학의 공식으로, 역학의 공식으로 구성된 문장이라 해도 어떻게 이 문장이 실제인지를 그토록 맹신할 수 있는지. 이건 문장인데, 이건 기호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아인슈타인이,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만들어낸 과학의 문장이라 해도 이건 언어이고 저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건 자연이고 이거는 자연이고 이건 언어인데 이 둘이 어떻게 1:1 대응할 것이라고 그토록 완강하게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건 정신병적 사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언어가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인담화가 있고, 주인담화는 결국 실제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절차 속에서만 가능했었던 담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 언어가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징계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징계적 영토가 계시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담화의 특이성은 대상 없는 담화라는 거예요. 대상 없는 담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담화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낸 이 세계는 대상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실제의 대상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담화의 구조 속에서 노예들에게 대상을 만들어낼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은 우리가 상실한 그게 아니에요. 주인담화의 구조 안에서 등장한 A는 잉여적인 대상인 것이죠. 잉여 향유인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상실되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언제나 이렇게 엄밀하게 실제와 상징계를 분리해내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분리해내지 못하고 언어가 과학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의 어떤 부분을 끌어오던가 혹은 실제의 그림자를 끌고 와서 과학이라고 자처하며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과학을 신화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신화적 지식. 엄밀한 과학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실제의 잔영들을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상징계의 논리를 마치 문학처럼 만들어버리는 세계. 제가 조금 전에 비판했던 1단의 심리학 혹은 1단의 정신분석 혹은 굉장히 많은 상담에 관련된 과학이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죠. 이것저것 이론들을 조금씩 취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겠다,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내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과학은 어떤 의미에선 엄밀한 과학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1:1 대응하는 언어와 대상의 1:1 대응 관계를 추론해내는 방식으로만 전개되는 DSM적인 과학들, 진단 체계들의 과학들, 이런 증상이 있으니 이건 뭐 이거야, 저런 증상이 있으니 이거는 우울증이야,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각각 등장하는, 실제로부터 등장하는 어떤 증상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명명의 체계 내부에는 어떤 근본적인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를 수용하는, 실제의 그림자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과학을
락강은 신화적인 지식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근대 이전에 대부분의 과학이 그러한 신화적인 지식들이었죠. 하고 원인과 원인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들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증상별로 명명하는 게 도대체 무슨 과학인가? 그냥 봉건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락강은 신화적 지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신화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지식, 특히 대학 담화로 구성되는 지식, 특히 근대 이후에 수학의 정교한 언어로서 구조화된 지식 역시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 모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더한 권력과 더한 이데올로기가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락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과연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근대 이전의 봉건적 지식을 통해서 작동하는, 신화적 지식을 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인슈타인, 뉴턴 말하면서 막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학, 그런 과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과학의 토대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 갈릴레이 이후에 그리고 뉴턴에 의해서 완성되는 근대 물리학의 금자탑이 의존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의 과학과는 다르게, 물론 그 이전에도 과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들은 뉴턴이 하듯이 수학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근대 과학이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신화적인 지식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가장 순수 상징계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게 어떤 언어인가 하면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이 근대 과학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이야말로, 여러분, 수학이야말로 실제를 배제한 언어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대 물리학을 토대짓도록 만들어 주었던 언어는 수학인 것인데, 수학은 근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와 결별한 언어라는 거예요. 자연에는 수학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 락강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est par là que la mathématique représente le savoir du maître en tant que constitué sur d'autres lois que le savoir mythiqu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수학은 주인의 지식을 표상합니다. 그것은 신화적 지식과는 다른 법칙 위에 구성된 것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자, 주인의 지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자, 주인담화를 보세요. 주인담화의 S1은 주인이죠. 자, 주인이, 고대 그리스를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왕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노동을 하죠. 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식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은 현대 사회를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자, 사장님은 컴퓨터 게임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도 돼요. 대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 언어의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해서 자, 노동해! 라고 말하면 그 사원들은,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성과를 내죠. 그러면 성과를 주인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 이익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 전쟁을 하는 사람, 전쟁 병기를 만드는 사람, 성을 짓는 사람, 혹은 그 어떤 비가 오면 비에 대한 어떤 다양한 측량을 하는 사람, 농사에 관련된 다양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전문가들이죠. 과거의 고대 그리스에선 노예들이 그 일을 했죠. 도자기가 필요하면 도자기를 빚는 사람을 고용하면 돼요. 그건 노예인 거예요. 도자기를 잘 빚는 노예가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 도자기로 항아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주인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떤 의미에선 신화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도자기 빚는 사람의 지식은 그 도자기 빚는 영역에서만 작동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보편성 갖고 있지는 않아도 돼요.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농사 짓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 사람이 굳이 도자기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각각의 노예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지식들을 각각 생산해내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주인이죠. 그리고 각각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걸 다 공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죠. 그 노예들 중에 특이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한 명 있어요. 그 노예가, 자, 고대 그리스를 상상해 본다면 철학자죠. 이 철학자는 노예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노예는 아니죠. 귀족 출신들이 많잖아요. 물론 노예 출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주인은,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예들을 소유한 그 주인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소크라테스는, 혹은 어떤 철학자는 주인을 찾아가죠. 플라톤도 왕을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내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인님에게, 황제 폐하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형적으로 그런 인물이었죠. 황제 폐하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는 각각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을 아우르는 보편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보편적 지식을 통해서 황제에게 우주에 대한 지식을, 궁극적인 지식을 넘겨주는 그런 존재로서 기능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 폐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걸 모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족감을 가질 수 있죠. 아, 내가 보편적 지식을 소유했구나. 이해한 건 아니지만 철학자를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편적 지식을 소유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보편적 지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 지식, 즉 철학자들이 공부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수학이었어요. 여러분, 수학을 통해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모든 세계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개별적인 언어는 몰라도 수학을 알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자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전공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갈 때 꼭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돼요. 영국의 유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아주 뛰어난 수학의 재능을 가지고 있던 한 학생은 영어를 하지 못해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공통언어이니까. 공통언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원리만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이니까. 이게 보편적 지식인 이유는 각각의 개별적 언어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 언어 뒤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 지식과도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개별적 지식 뒤에 있는 각각의 개별적 자연과도 분리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실제와 완전히 분리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의 논리는 신화적인 지식과는 다른 법칙 위에 구성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수학이야말로 대상을 완전히 배제한 논리적 언어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수학이야말로 사물을 살해하는 언어로서의 주인 담화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주인을 위한 지식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주인 담화가 구성된다라는 것은 결국 사물을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물을 살해했다. 사물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을 떼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상징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상징계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를 주인은 원해요. 그러한 지식을 원해요. 그 지식이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 그런데 그 수학의 언어가 결국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실제를, 자연을 가장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대 과학의 언어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S1은, 여러분, 주인 담화가 구성될 때 S1은 최초로 인간이 발화했던 그 언어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는 순수하게 상징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국 상징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실제와 분리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동시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모순을 떠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언어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마치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